안녕하세요. 크립토TV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오는 3월 말,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한번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. 자, 그 전에요. 지난달 그 솔라나 기반 NFT 판매량이 3.6억 달러. 이게 NFT의 판매량이 지금 이더리움보다 솔라나에서 더 많이 팔렸다라는 얘기가 됩니다. 사실 이제 NFT 판매 말고요. 전체 그 묶여있는 돈, 그러니까 TVL이라고 하는데요. 그것은 이더리움이 솔라나보다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. 근데 NFT가 발행돼서 팔린 양은 지금 솔라나가 조금 더 이제 넘어섰다 이 얘긴데요. 자,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. 자, 이더리움은 여전히 사실 거래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. 그래서 솔라나 쪽으로 NFT를 발행해서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지금 사용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이전에 뭐 저희 그 구독자분들이 뭐 이더리움이 좋냐, 솔라나가 좋냐,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제가 뭐 그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? 솔라나 엄청나게 저는 이제 제2의 이더리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. 근데 뭐 이더리움이냐 솔라나 그 가격이 아니고요. 이제 시가총액으로 비교를 하는 게 맞거든요. 뭐가 더 커질지 사실은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. 근데 제 결론은 이거 둘 다 좋거든요. 둘 다 좋은 프로젝트이니 전 실제로 둘 다 그래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뭐 둘 다 가져가시고요. 업비트에서 뭐 이거 스테이킹하면 이자도 많이 주지 않습니까? 뭐 이것을 뭐 굳이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마이클 세일러가요, 2.16억 달러 상당의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. 이게 지난 그 23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향후 4개월 동안 매일입니다. 매일 주식을 5천 주를 팔 계획이다. 이거 팔아서 뭐 하나 봤더니요. 옵션을 행사해서 비트코인 산다고 합니다. 뭐 정말 어마어마하죠. 지금 1월 3일자에 의하면, 기사에 의하면,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그냥 떨어질 때, 뭐, 오를 때 할 것 없이 계속 샀잖아요. 그 수익이 이제 미실현 수익이죠. 아직 팔진 않았습니다. 근데 이 수익이 지금 우리 돈 뭐 3조가 넘어갑니다. 한번 생각해 보시면, 이게 22년도 크립토 윈터에서 이게 사실 막 그 빚을 내서 그 빚으로 뭐 주주들에게 뭐 여러 가지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샀단 말이죠. 무슨 얘기냐면요.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이하로 떨어지면 그 빚이 그냥 청산이 됩니다. 그래서 예전에 엄청난 조롱을 받았었거든요. 근데 지금 그냥 꿋꿋하게 비트코인 하나만 사 모았지 않습니까? 근데 비트코인 사실 뭐 수익률 측면에서 안정적인 건 맞는데요.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뭐 알트코인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? 그런데도 그냥 하나만 꾸준히 지금 산 거죠. 그랬더니 지금 뭐 말도 못하는 큰 수익을 거두고 있죠. 자, 우리들이요.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두 번째로 내가 코인을 하나만 이렇게까지 모을 수 있는 그런 확신 있는 코인도 다들 하나씩은 있으시면 뭐 이런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투자은행 뭐 코인이라고 있는데요. 여기에서 SEC가 정치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할 것이다. 뭐 이건 뭐 너무 많이 듣고 있는데요. 지금 날짜를 1월 10일이라고 이게 이제 미국 시간입니다. 어쨌든 1월 10일 수요일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게 눈에 들어와서 그냥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. 제가 좀 즐겨 봤던 뭐 주요 여러 가지 채널 중에 저는 이 뉴스가 좀 눈에 확 들어왔거든요. 애널리스트가 이제 비트코인을 선물 계약,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냐 떨어지냐에 베팅을 합니다.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그 선물 플랫폼은 사실은 바이낸스였고요. 그 다음이 CME였습니다. 근데 뭐 CME가 이제 바이낸스를 제쳤다. 저번에 이런 이제 기사가 떴었잖아요. 어쨌든 두 개가 양대 산맥이라 보시면 됩니다. 근데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을 3월 말까지 가격이 오른다에 이렇게 배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많죠. 뭐 이거를 콘탱고 현상이라고 하는데요. 그러니까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더 높은 거죠. 무려 2,000달러라고 하는 프리미엄이 형성됐다는 거죠.
이거 뭐 그 GBTC, 그레이스케일 신탁 상품에서 알트코인 살려고 하는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뭐 거래소를 계좌를 개설하고 이런 게 좀 어렵거든요.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서 그냥 프리미엄을 주고 이제 뭐 그때 알트코인, 뭐 파일코인, 체인링크, 뭐 솔라나 특히 많이 올랐었잖아요. 그런 겁니다.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몰려서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. 이것은 명백한 강세의 신호다.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한 건 이겁니다. 3월 말이라는 얘기거든요. 왜 3월 말까지 상승에 지금 배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? 굳이 프리미엄까지 주면서요. 이건 저의 어떤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미 연준에서 FOMC 이제 24년도 첫 번째는 1월 30일, 1월 31일에 개최를 하고요. 두 번째는 2월은 없습니다. 3월 19일과 20일자죠. 빠르면 지금 3월 말 첫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합니다. 여전히 이 지금 뭐 미국 주식 보니까 뭐 이제부터 또 시작인 뭐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. 전 신고점 다 돌파를 해버렸잖아요. 제가 이거 제일 마지막에 보여드릴 텐데 과거 70여 년 금리 인하,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인하한 그 사실은 뭐 전후 시점에 이제 경기 침체가 거의 뭐 예외 없이 발생을 했습니다. 이제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주식의 하락을 의미합니다. 자, 이때가 되면 코인 가격도 같이 뭐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전 없다고 보거든요. 이따가 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고, 이거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단기적으로 뭐 ETF가 승인이 된다, 뭐 거절이 된다, 이 조정에, 단기적인 조정에 너무 놀라지 마시라. 그리고 이제,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, 요런 시점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. 제가 100% 미래를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성을 말씀을 드립니다. 지난 1월 2일자 기사입니다. CME. 제가 말씀드렸죠. 지금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뭐 선물 파생 상품 그 시장은요, CME입니다. 자, 여기에서 장기 펀드는요, 비트코인 롱, 그러니까 오른다가 지금 베팅한 사람들이 지금 역대 최고입니다. 지금 장기 펀드, 여기에서는 그 롱이 지금 1만 1958계약, 숏은 하나도 없어요.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숏에 배팅한 그 SM 매니저가 없는 겁니다. 근데 재밌는 건 이제 레버리지 펀드, 이건 이제 헤지 펀드입니다. 헤지 펀드는 초단기,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위냐 아래냐 맞춰서 이제 남의 돈 빌려서 이제 투자를 하는 좀 과감한 위험 배팅을 하는 곳이 바로 헤지 펀드죠. 아까 장기 펀드는 롱이 100%인데요. 단기, 이런 헤지 펀드는 숏의 비중을 더 많이 둡니다. 자, 이 얘기는 뭐 ETF 아마 이제 그 승인 전후로 헤지 펀드는 하락에 지금 배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 장기 펀드는 다 지금 숏 자체가 아예 없죠. 물론 이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하는데요. 그 이제 큰 변동성 이거 발생할 수 있는 거 이젠 다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. 자, 바이낸스 뭐 사실 창펑차고 제가 예전에 뭐 2014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도 그 사실 초청을 해서 사실 업계에 너무나 큰 거물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이제 퇴진을 했습니다. 제가 볼 때는요, 뭐 거의 이 업계의 큰, 뭐 이분 전후로 나눠도 될 정도로 큰 그 영향력을 미친 인물 중에 하나다 싶습니다. 뭐 개인적으로는 되게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. 어쨌든 이분이 이제 물러나고 뭐 합의금 뭐 5조 원이 넘는 돈을 냈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이낸스 사용자 기반이 30% 증가했답니다. 이게 지금 뭐 12월 말 기사거든요. 자, 바이낸스 망한다. 뭐 어렵다. 글쎄요. 저는 이미 최악은 지났다. 그러니까 최악이 지났다. 합의금을 냈다. 전 이걸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바이낸스가 뭐 망할 것이다.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. 12월 30일자 기사인데요. 이거 이제 JP 모건이 블랙락 비트코인 ETF에 AP로 참여했다. 자, AP는 그냥 뭐 쉽게 말씀드리면 대리점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. 자, 블랙락도 비트코인 ETF 파는데요. JP 모건도 돈을 블랙락에 지급을 하고 ETF 증서를 이제 발행을 한 다음에 그거를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둘 다 파는 겁니다. CEO, 그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비트코인 뭐 이런 거는 범죄고 내가 정부라면 이를 금지하겠다라고 해놓고 지금 뭘 팔고 있다고요? 비트코인 현물 ETF를
지금 블랙락과 함께 팔고 있습니다. 지난 20여 년간 사실 은 시장 가격을 계속 조작했던 게 JP 모건입니다. 실제로 수많은 트레이더가 구속이 됐고요. 벌금도 수차례 사실 냈습니다. 제가 이제 향후 이더리움 가격 조작에 JP 모건이 관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. 이더리움의 그 핵심 인프라 두 개, 그 메타마스크와 인퓨라라고 하는 그 두 개 인프라를 컨센시스라고 하는 회사의 지분 10%를 대주주로 이제 이것도 약간 제가 볼 때 좀 이상한 방법으로 가져갔습니다. 이 이더리움을 통해서 또 이런 좀 시장 조작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.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. 말에 주목하시면 또 당합니다. 행동만 주목하시면 되겠죠. 지금 전 세계의 전통 금융기관 중에 코인에 들어가지 않는다. 거의 뭐랄까요? 미래 시장을 놓치는 거의 뭐 바보가 된다. 뭐 이런 격입니다. 지금 행동으로는 지금 이미 다 게임이 어느 정도 끝났다. 그러니까 단기 조정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전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. 자, 제임스 세이파트, 뭐 블룸버그의 유명 애널리스트죠. 1월 3일자 뭐라고 했냐? 이제 코인 터키 더비.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비트코인 ETF 뭐 11개 회사가 지금 이제 줄 서서 이제 출발 그 ETF 승인 기다리고 있다. 지금 이런 얘기죠. 근데 지금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AP 계약을 맺어야 된다. 이렇게 그래야 내가 그 ETF 승인해 줄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. 근데 보시면 어, 지금 그레이스케일, 뭐 아크 인베스트, 비트와이즈, 바네크, 뭐 해시덱스, 프랭클린은 지금 AP 계약이 없어요. 그러니까 not available 아직 없다는 거죠. 이걸 보고 이거 뭐야 이거? 그러니까 지금 신청은 그 12월 29일까지 해서 지금 다 제출을 했는데 아직 AP 계약을 뭐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내지는 않았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임스 세이파트는 1월 8일에서 1월 10일에 결국에 이제 승인이 될 것이다. 이 의견을 계속 그 피력하고 있죠. 이때 승인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. 자, 이 이제 AP 계약에 좀 비어 있는 부분은 아마도 다음 주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1월 8일에서 10일이잖아요. 그럼 뭐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고요. 이제 사실 이거 빨리 채워서 제출을 해야 사실 그 ETF를 받습니다. 이게 채워지는지 여부를 제가 볼 때는 뭐 이번 주 말 또 다음 주 수요일 월화수죠. 이때 AP가 이게 무조건 채워져야만 합니다. 이거 안 채우면 승인 안 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AP에 대한 특히 지금 아크 인베스트도 지금 비어 있거든요. 가장 그 어떻게 보면 데드라인이 1월 10일로 그 이 타이트 하잖아요. 이 여부를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탭레이더라고 하는 뭐 데이터 플랫폼의 그 책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. NFT가 올해 게임, 메타버스, VR 기기 확산으로 부활할 것이다. 2021년 유명했던 NFT, 그게 지루한 원숭이, 뭐 크립토펑크는 성장세가 지금 좀 더뎌졌죠. 자, 투자자들은 하지만 NFT에 숨겨진 소유권, 진정성 등의 개념을 파악했고요. 게임과 메타버스는 물론 향후 고성능 증강현실, 가상현실 기기의 확산으로 NFT도 부활할 것이다.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. 기존 블루칩 NFT 중 일부는 컬렉션을 넘어서 이제는 지적 재산권이죠. 이게 한번 나의 소유권이 되면 블록체인 상으로 다 퍼지기 때문에 IP 브랜드로까지 진화하고 있답니다. 자, 다만 90에서 95% NFT는 성장 기회를 놓칠 것이다. 전 이걸 보니까 옛날에 그 인터넷 생각이 나더라고요. 2000년 초, 90년대부터 인터넷으로 엄청난 닷컴 버블이 불었지 않습니까? 기억나십니까? 근데 결과적으로 어땠을까요? 95% 사실 망했어요. 인터넷이 망했지만,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많이 망했지만, 지금 인터넷이 망했습니까? 엄청난 도약은 이 버블이 꺼진 그 다음에 일어났죠. 자, 2017년 코인 광풍 기억나십니까? 이때는 ICO라고 하는 광풍이 불었습니다. 자, 그때 있었던 코인들, 뭐 지금 있는 것도 있지만, 또 대다수는 아쉽게도 예전의 가격을 회복을 못했든지 아예 그냥 사라진 코인도 많습니다. 자, 그 이후 지금 여기 ETF까지 온 거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NFT는 언제 좀 이렇게 핫했습니까? 이게 2021년이었습니다.
이게 NFT다, 메타버스다 해서 뭐 페이스북은 아예 그냥 이름까지 바꿨지 않습니까? 이 열풍이 엄청나게 불었다가 이제 그 작년이 됐죠. 23년 뭐 9월, 10월 달 뭐 NFT는 죽었다, 메타버스도 RIP, 그러니까 다 죽었다,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. 자, 그런 시기를 지금 거치고 있는 거죠.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? 저는 이게 이제 없어질 수 있는 트렌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큰 도약이 일어나겠죠. 사실 뭐 이게 어떤 것이든 신기술은 초기에는 항상 거품이 크게 낍니다. 그 뭐 인공지능도 뭐 올해 많이 올랐잖아요. 그러다가 거품이 붕괴가 어느 시점에 되죠. 이때 뭐 죽었다, 끝났다, 이제는 뭐 망했다, 이런 얘기가 사실은 투자의 최적의 기회입니다. 자, 그 이후에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형태겠죠. 지금 뭐 게임이다, 뭐 메타버스, 뭐 AR, VR, NFT, 크립토, 뭐 저장형 프로젝트, 뭐 인공지능. 사실은 이런 게요,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혼합이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게임만 뜰 것이다, 인공지능만 뜰 것이다. 아니요, 게임에서 쓰는 NFT를 코인으로 사고 팔아야 됩니다. 그 게임을 하려면, 인공지능 구현하려면 큰 저장 공간이 필요하고요. AR, VR 기기도 이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하겠죠. 그 게임에서 노는 게 이제 메타버스랑 사실 뭐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. 이해되시죠? 그러니까 그게 그겁니다. 이게 퓨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. 자, NFT 프로젝트는 제가 뭐 좋아하는 그때 삼총사도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. 저희가 뭐 이제 크게 막 성공할 거를 딱 집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우리가 이제 좀 큰 대기업들이, 글로벌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프로젝트, 또 저평가됐던 코인, 사실 뭐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. 자, 이런 코인에 배팅을 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건 뭐냐면요. 그 연준에서 금리, 그러니까 이 파란색은 금리고요. 이 회색은 경기 침체를 나타냅니다. 이게 무려 1955년부터 했고요. 자, 금리를요. 잘 보시면요. 이렇게 낮추면서 이 지금 회색 음영이 지금 계속 들어가는 거 보이십니까? 사실상 한 번의 예외도 없었습니다. 한 번의 예외도 없었어요. 지난 55년, 1955년부터. 자,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연준이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했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닙니다. 자, 이게 이제 인과관계 이런 게 아니고요. 그 연준에서 금리를 왜 인하를 해야만 했을까 하는 거죠.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경제 어디 지금 파트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. 그런 상황을 누가 자초를 했을까요? 연준이 자초를 한 거죠. 연준은 또 의사결정할 때 뭘 봅니까? 항상 뭐 CPI, 뭐 실업률, 뭐 PCI 이거 다 지금 후행 지표거든요. 이런 것들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데,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뒷북을 세게 치죠. 그러니까 코로나 그 당시에도 금리를 그냥 너무 급속하게 낮추고 돈을 너무 많이 찍었더니 인플레이션이 왔죠.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다 이렇게 했다가 1년 반, 2년째 고생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 나서 금리를 또 사정없이 올려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계속 뒷북의 연속입니다. 이게 뭐 정치적으로 뭐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. 자, 어찌됐건 지난 70여 년간의 이 지금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면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비트코인 뭐 ETF가 승인 될 것이냐 아니냐, 뭐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. 이제 그 AP, 특히 이제 ARK Invest가 AP를 누구로 기재를 하냐, 요거 이제 저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저도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 가격이 뭐 떨어지냐 오르냐 얼마나 떨어지냐 이런 거 저한테 여쭤보셔도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있죠.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이다. 이건 다 아시잖아요.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. 이제 첫 번째 뭐 그 지표 중에 하나는 연준이 언제 금리를 처음으로 인하를 할 것이냐. 이제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하기 좀 이제 전 미국 시장이요. 큰 항상 호황을 맞았습니다. 이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. 최근에 여기 보시면 그 90년대도 그렇고요. 그 20년대 닷컴 버블. 그러니까 2000년대도 지금 초에 이거 닷컴 버블 있다가 이게 꺼지는 거거든요.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전에 사실 미국의 주식이 거의 한 7년, 8년 뭐 부동산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?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패턴이더라고요.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요.
항상 주식 시장에 조금 호황이 있었어요. 자, 그렇다면 이제 뭐 닷컴버블 말씀드렸죠. 2008년 서프라임 코로나 사태. 그렇다면 오는 3월 말 만약에 이제 시장이 갑자기 미국 주식 시장, 코인 시장 할 것 없이 막 광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인다. 그러면 우리는 한번 익절을 고려해 봐야 된다. 뭐 이런 시점, 이런 말씀입니다. 제가 뭐 미래를 뭐 뚜렷하게 알기 때문에 드리는 건 아니고요. 이런 상황이 좀 과도하게 뭐 ETF가 됐건 뭐가 됐건 큰 단기 급등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조금 익절을 고려하고 현금 비중 늘리면서 좀 단기 조정을 좀 준비하고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. 자,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합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